어느 저녁 창문을 두드리는 봄바람처럼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늘 우리 안에서 살포시 문을 엽니다.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한 번쯤 맞이했지만 막상 손에 쥐어보려 하면 자꾸 미끄러져 버리는 그 감정.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설명할 때마다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웃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 귀 기울이면 그 흔한 두 글자 속에도 배워야 할 숨결과 다듬어야 할 리듬이 있다는 사실이 들려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는 그 리듬을 찾아가는 작은 산책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속 의자를 한 칸 당겨 앉아주세요. 오래된 기억의 창고 문을 조용히 열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장면들을 하나씩 불러내며 에리히 프롬이 들려주는 연습하는 사랑의 노래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면 우리 마음은 참 빠르게 그 기억의 창고를 열어 젖힙니다. 햇볕이 따사롭던 어느 봄날, 서로의 손끝이 살짝 스쳤을 때 번개처럼 온몸에 퍼지던 떨림, 밤 공기에 실려오던 첫 고백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헤어짐 뒤에 남겨둔 싸늘한 새벽 공기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흘러나와 가슴을 물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종종 어쩌다 불쑥 찾아오는 선물처럼 여깁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피어나는 벚꽃처럼 적당한 계절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덮치는 신비로운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사상가 에리히 프롬은 이 달콤한 오해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사랑을 기다리지 않고 손에 들어 올려 살펴보며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악보만 들고 있다고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되지 않듯 연습 없이는 사랑도 삐걱댑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사랑할 줄 알기보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 갖추기에 훨씬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치장하고 장점을 포장하며 상대에게 살만한 상품으로 보이려 애를 썼지요. 그렇게 사랑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흥정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으로 시작한 관계는 비용과 이득을 저울질하는 순간 깨지기 쉽습니다. 프롬은 바로 이 지점을 걱정합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면 관계는 조금만 손해가 보여도 금세 환불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낯선 이로 남겨둔 채 이별의 문 앞에 세워둔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강렬했던 연애의 열병도 비슷한 궤적을 밟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은 황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벽보다 두꺼운 일상이 우리 사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신비로 빛나던 상대는 어느새 비슷한 습관과 잠버릇으로만 보이고 우리의 감정은 속수무책으로 식어갑니다. 프롬은 이 순간을 연습 없이 무대에 오른 연주자에 비유합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끝까지 곡을 완주할 실력이 부족해 어딘가에서 삑사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사랑도 음악처럼 매일 손가락을 얹고 스케일을 눌러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는 조용히 권합니다. 사랑을 연습한다는 말이 어딘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익히고 있는 작은 동작들을 떠올려 보면 금세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손끝이 무릎조차 닿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부드러운 각도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게 발끝을 잡을 수 있게 되지요. 사랑의 근육도 꼭 같은 이치라고 프롬은 말합니다. 오늘 작은 친절 하나, 내 욕심을 한 걸음 물리는 순간 하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짧은 시간 하나가 모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프롬은 사랑이 숨쉬려면 4가지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호흡은 보살핌입니다. 보살핌은 단순히 힘내하고 말로 토닥이는 차원을 넘어 아무 말 없이도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친구가 달리기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동안 돌부리를 살짝 치워주는 일, 피곤해 보이는 동료 책상에 초콜릿을 조용히 두고 오는 일처럼요. 계산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이런 작은 몸짓들이 쌓이면 돌봄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호흡은 책임입니다. 책임은 그 따뜻한 손길에 실린 무게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 하고 부를 때, 혹은 말없이 옆에 서 있을 때, 곧바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데이트 시간에 늦지 않으려 미리 알람을 맞춰두거나 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준비가 반복될수록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가 단단해집니다. 한 번, 두 번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따뜻함도 금세 흔들리니 책임은 사랑의 기둥을 지탱하는 숨은 힘이에요. 세 번째 호흡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서로의 고유한 색을 흐리지 않고 지켜주는 태도예요. 내가 주말마다 즐기는 취미가 소중하듯 상대가 몰입하는 시간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 내 관점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얼른 고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이죠. 존중을 배우면 사랑하니까 내 삶도 내가 정한다는 간섭 대신 우리 각자의 빛을 함께 살리자는 약속이 자라납니다. 마지막 호흡은 이해입니다. 이해는 가장 깊은 호흡입니다. 시작은 귀 기울여 듣는 일이지만 목표는 상대가 걸어온 길을 함께 그려보는 데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순간에 목소리가 낮아지는지 조용히 살펴보다가 그때 마음이 힘들었던 건 이런 이유였을까?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거죠. 여기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용기와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을 믿어주는 신뢰가 동시에 필요해요.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해는 분석이나 공허한 낭만으로 기울어 버리지만 균형을 잡으면 상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 사랑을 한층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두 사람은 마치 같은 박자로 들숨과 날숨을 나누며 걸어가는 듯한 리듬을 느끼게 돼요. 서로에게 기대되면서도 짓눌리지 않고 홀로 서 있으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편안한 공간. 프롬이 그린 사랑의 풍경은 바로 그런 고요하고 단단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호흡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은 부모 곁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있어줘서 고맙다는 무조건적 긍정으로 아이를 감싸고 프롬은 이를 젖과 꿀에 비유합니다. 젖은 생존을 보증하는 돌봄이고 꿀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달콤하다는 속삭임입니다. 아버지는 규칙과 모험,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일깨우며 아이를 밖으로 부릅니다. 아이는 자라며 두 빛을 내면에 심고 결국 스스로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긴 여정은 자신에게 이 두 사랑을 선물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프롬은 강조합니다.
그의 시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섯 갈래로 퍼져나가는 사랑을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사랑은 형제애입니다. 형제애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에게서도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숨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발견할 때 움트는 사랑이에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고도 정신없이 달려나갈 때 짜증 대신 오늘 많이 급했나 보네 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작은 형제애가 싹튼 셈이지요. 자연재해 소식을 듣고 먼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부 버튼을 누르는 장면도 같은 결입니다. 보답을 바라기보다는 같은 숨을 쉬니 내가 돕고 싶다는 단순한 연대에서 비롯되니까요. 두 번째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보호로 시작해 언젠가 놓아주는 데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어린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다가 건강해지면 좋은 가족에게 입양 보내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밥과 약을 챙겨주는 동안은 품 안에 꼭 안지만 때가 되면 이제 내 삶을 살아 하고 떠나보내는 용기를 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 아니라 제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선생님, 프로젝트를 마친 뒤 팀원을 성장의 자리로 밀어주는 상사에게도 모성애의 결이 배어 있지요.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흔히 연인 간의 사랑으로 생각되지만 프롬이 강조한 핵심은 두 사람이 약속과 의지로 함께 완전함을 연주한다는 점이에요. 벚꽃길을 걸으며 설레는 감정도 에로스의 일부지만 그 감정이 식어갈 때 우리 다퉈도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손을 맞잡는 선택이야말로 에로스의 심장입니다. 단순한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끝까지 함께 가자는 의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계속 밀어주지요. 네 번째 사랑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는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입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스스로 끓인 라면 한 그릇을 고맙게 받아들이며 오늘도 애썼어 하고 토닥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겉모습을 꾸미거나 자기 과시를 하는 것과 달리 자기애는 내 약점과 실수까지 품에 안고 괜찮아, 계속 배우면 돼 하고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타인의 실수와 약점도 자연스럽게 안아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프롬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남도 온전히 품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을 향한 사랑은 특정 종교를 믿느냐와 상관없이 삶 전체를 바라보며 느끼는 경의와 감사에 가깝습니다. 새벽 등산길에 산 능선 너머로 솟는 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 내가 이 거대한 생명력의 한 부분이구나 하고 깨닫는 느낌이죠. 그 벅참이 깊어지면 내 삶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유함까지 소중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을 향한 사랑은 다른 네 갈래 사랑을 넓고 단단하게 감싸주는 배경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은 서로 거울처럼 비춰요. 형제애가 부족한 에로스는 내 사람만 챙기다 소유욕으로 흐르기 쉽고 자기애가 없는 모성애는 나는 괜찮으니 너만 잘 되면 돼 하는 공허한 희생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형제애가 단단하면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를 내 울타리 속 물건처럼 다루지 않고 한 사람의 세계로 존중하게 되고 자기 사랑이 건강하면 자녀나 후배를 돌볼 때도 스스로를 끝없이 소진하지 않지요. 프롬이 말한 사랑의 연습은 바로 이 균형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 하루를 돌아보며 다섯 갈래 중 어떤 숨결이 조금 모자랐을까?
를 가볍게 짚어보고 작은 행동 하나로 채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이어지는 연습이 결국 사랑의 숨결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갈수록 사랑을 어렵다고 느낄까요? 프롬은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라보자고 권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약속했지만 사람들까지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격 패키지로 소개하고 상대의 가치도 숫자로 계산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잡지 기사들은 결혼을 잘 굴러가는 협업으로 포장하며 오락거리들은 즐길 거리를 쉬지 않고 흘려보내 잠시라도 공허를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로써 관계는 2인 이기주의가 되기 쉽고 진짜 사랑을 위한 집중과 인내는 희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은 사랑을 선택할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는 4가지 자기 훈련을 제시합니다. 훈련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 집중을 회복하기 위해 고요 속에 머무는 연습,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견디는 인내, 그리고 사랑을 삶의 중심에 놓아 지상 최대의 관심사로 삼는 결심입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혀야만 우리는 상대의 미세한 숨결을 포착할 수 있고 인내 속에서만 서로의 기온이 서서히 맞춰집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옮겨두지 않으면 연습은 금세 뒤로 밀려 근육은 다시 굳어버립니다. 프롬은 구체적인 비법 대신 작은 태도의 전환을 권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스스로와 조용히 머물며 외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묻는 열린 질문 건네기, 불쑥 올라오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가능성을 믿어보는 용기 내기. 이렇게 작고 느린 반복이 사랑을 몸에 새겨 넣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 숨을 고르고 분주한 오후에도 눈길을 스치는 몇 초를 마련하며 감정이 메마를 때 다시 한 걸음 다가서는 습관이 쌓일 때 사랑은 어느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됩니다. 프롬은 사랑은 정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원사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랑을 하나의 사물로 바라보는 대신 돌보고 가꾸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꽃밭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씨앗을 심어둔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화려한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흙을 고르고 햇살을 받도록 나무 그늘을 정리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물을 챙겨 주어야 하지요. 잡초가 자라나면 양분을 빼앗으니 뽑아야 하고 너무 무성해진 가지는 잘라 햇빛이 고루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정원을 예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정원사의 몫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나 오해 같은 잡초가 올라오고 비교심이나 자책감처럼 마음의 햇빛을 가리는 큰 잎사귀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방치하면 꽃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잡초를 뽑듯 작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불필요한 비교를 가지치기 하듯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정리해주면 다시 햇살과 바람이 관계 속으로 스며듭니다. 물주기는 칭찬이나 관심처럼 소박한 표현입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내 생각이 나서 문자했어. 이런 한마디가 마른 흙에 스며드는 촉촉한 물이 됩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도 돌봐야 합니다. 내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남을 오래 돌볼 힘이 금세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의 정원사이면서 동시에 이웃의 정원을 살피는 따뜻한 이웃이기도 해야 합니다. 내 밭에서 먼저 잡초를 뽑고 물을 준 뒤 옆 사람 밭에 햇빛이 잘 드는지 살펴보는 시기지요. 프롬이 권하는 작은 연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떠오른 사람 한 명에게 문득 생각나서 잘 지내? 라는 짧은 안부를 보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먼저 손이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상대는 예상치 못한 물 한 모금 같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면 우리 안의 사랑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악보를 회중시계처럼 오래 들여다본다고 음악이 울리진 않지만 매일 건반에 손가락을 얹으면 어느 날 문득 한 곡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되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예고 없이 터질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부신 순간 자체가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원을 돌본 결과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오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떠오르는 아주 작고 쉬운 친절 하나를 손에 올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사랑이라는 긴 악장을 이어주는 다음 마디가 될 테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덮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의 무대 위로 돌아가겠지만 방금 손끝에 남은 잔향만큼은 그대로 간직했으면 합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 혹은 잠시 잊고 지낸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볍게 안부를 건네보세요. 아주 작고 짧은 메시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한 송이 꽃에 물을 주는 정원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붙이는 작은 몸짓과 숨결의 연속입니다. 내 마음밭에 고운 흙을 갈아엎고 옆 사람의 정원에 따스한 빛을 틔워주는 그 손길이 이어지는 한 우리의 악장은 멈추지 않고 조금씩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부디 잊지 말고 다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주세요. 당신이 새로이 눌러줄 단 한 음표가 또 다른 이의 하루를 은은하게 울릴지 모르니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